플라톤의 메논. 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2400년 전 아테네의 한 거리에서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한 명은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불린 소크라테스. 다른 한 명은 테살리아에서 온 젊고 야심찬 귀족 메논. 이 둘의 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지적 격투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1장 메논의 질문, 덕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테네의 오후 햇빛이 돌바닥 위로 쏟아지는 거리에서 메논이 소크라테스를 붙잡았습니다. 메논은 테살리아의 부유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소피스트 고르기아스에게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자신이 받은 교육이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메논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덕은 가르침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습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까? 혹시 가르침이나 연습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덕을 가르칠 수 있다면 소피스트들이 돈을 받고 덕을 가르친다는 주장이 정당해집니다. 만약 가르칠 수 없다면 교육의 의미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만약 타고나는 것이라면 노력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소크라테스는 메논의 질문을 듣고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메논, 당신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덕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논하려면 우선 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메논은 덕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도대체 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그것이 가르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메논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르기아스에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남자의 덕은 국가의 일을 잘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친구를 이롭게 하고 적을 해치며 자기 자신은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덕은 집안을 잘 관리하고 집안의 재산을 보존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덕은 다르고 노인의 덕은 다르며 자유인의 덕과 노예의 덕도 다릅니다. 이처럼 덕은 무수히 많습니다. 메논은 자신있게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구체적이었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메논, 내가 하나의 덕에 대해 물었는데 당신은 덕의 떼를 내놓는군요. 마치 내가 벌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당신이 꿀벌, 땅벌, 호박벌, 이런저런 벌들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벌들이 벌인 한에서 벌로서 서로 다르지 않은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덕들이 모두 덕인 한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형상,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개별적인 사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례를 관통하는 하나의 본질, 하나의 형상을 찾으라는 것. 플라톤이 후에 이데아라고 부르게 될 그것을 찾으라는 요구였습니다. 2장 메논의 3번의 시도와 3번의 좌절. 메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좋습니다, 소크라테스. 덕이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반격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에게도 덕이 있습니까? 아이에게도 덕이 있습니까? 노예가 주인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그가 여전히 노예일 수 있겠습니까? 메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정의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스리는 능력이 덕이라면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덕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노예에게도 아이에게도 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스리는 것이 덕이라면 정의롭게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정의하게 다스리는 것도 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메노는 동의했습니다. 정의롭게 다스려야 한다고.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의는 덕입니까? 아니면 덕의 한 부분입니까? 덕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덕의 한 부분인 정의를 가져와서 대답한 셈입니다. 덕 전체를 설명하면서 덕의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메논의 두 번째 시도도 무너졌습니다. 메논은 세 번째로 도전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욕구하면서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차분하게 분석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욕구한다고 했는데 혹시 나쁜 것을 욕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메논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나쁜 것을 욕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 욕구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욕구합니까? 이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나쁜 것을 나쁜 줄 알면서 욕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자발적으로 불행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나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쁜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사실 그것이 좋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좋은 것을 욕구합니다. 욕구에 있어서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덕에서의 차이는 오직 획득하는 능력에서만 생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획득하되 어떤 방식으로 획득해야 합니까? 정의롭게, 절제 있게, 경건하게 획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순환에 빠졌습니다. 덕을 설명하면서 다시 덕의 부분들인 정의, 절제, 경건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메논의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3장 전기가오리 메논의 분노와 고백. 세 번의 시도가 모두 무너지자 메논은 드디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문제로 곤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던 것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내가 듣기로 당신은 마치 바다의 넓적한 전기가오리와 같다고 합니다. 전기가오리는 가까이 다가가서 건드리는 자를 마비시킵니다. 당신도 지금 나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영혼과 입이 마비되어 당신에게 어떤 대답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덕에 관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없이 많은 훌륭한 연설을 했는데 지금은 덕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메논의 고백은 솔직하고 생생합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마비 상태, 이 당혹감,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추구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메논, 전기가오리에 비유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기가오리가 다른 것을 마비시키면서 자기 자신은 마비되지 않는다면 그 비유는 맞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나 자신은 당혹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당혹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덕이 무엇인지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적 무지, 즉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의 핵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거짓된 알보다 정직한 무지가 탐구의 출발점으로서 더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4장 메논의 역설, 탐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메논이 철학사의 길이 남을 반격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메논의 역설 또는 탐구의 역설입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덕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전혀 모르는 것을 탐구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모르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까? 설령 운 좋게 그것과 마주친다 해도 그것이 바로 자기가 모르던 그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역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만약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면 탐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만약 당신이 전혀 모르고 있다면 무엇을 탐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므로 탐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셋째, 설령 우연히 답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답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탐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역설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학습과 발견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대답이 바로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대담하고 아름다운 이론 중 하나를 낳았습니다. 5장 상기설 배움은 기억이다. 소크라테스는 메논의 역설에 직면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메논, 나는 사제들과 여사제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여러 번 태어나고 여러 번 죽습니다. 그리고 이승의 것이든 저승의 것이든 모든 것을 보아왔습니다. 영혼이 배우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덕에 관해서든 다른 것에 관해서든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상기해내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배움이란 사실 상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상기설 아남네시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은 사실은 영혼이 이미 알고 있었으나 잊어버린 것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메논의 역설을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탐구가 가능합니다. 탐구란 잊혀진 알을 다시 불러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메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말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6장 노예 소년의 기하학 상기설의 실험. 이것은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메논의 하인들 가운데 한 소년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이 소년은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았지만 기하학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닥에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입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4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이것의 2배, 즉 8인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여야 합니까? 소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4입니다. 변의 길이를 2배로 하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한 변이 4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소년이 계산했습니다. 16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8인데 16이 나왔군요. 변을 2배로 하면 넓이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4배가 됩니다. 소년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답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메논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메논. 처음에 이 소년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해가 됩니까? 메논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소년은 전기 가오리에 찔린 것처럼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마비가 그를 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준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소년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답을 알려주는 대신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한 변이 2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4이고 한 변이 4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6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넓이가 8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는 2와 4 사이에 있겠군요. 3은 어떻습니까? 소년이 계산했습니다. 한 변이 3이면 넓이는 9입니다. 여전히 8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변이 2인 정사각형 4개를 붙여서 한 변이 4인 큰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작은 정사각형에 대각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각선들이 이루는 도형을 보십시오. 이 대각선들로 만들어진 안쪽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소년은 그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각 대각선은 작은 정사각형을 정확히 반으로 나눕니다. 작은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쌓이므로 대각선으로 잘린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2입니다.
안쪽 정사각형은 이런 삼각형 4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넓이는 8입니다. 8입니다. 소년이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한 변은 원래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루트 8, 즉 2루트 2라고 부르는 무리수를 기하학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승리의 눈빛으로 메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메논, 내가 이 소년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까? 나는 질문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스스로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 안에 이미 이 알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는 이번 생에서 기하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은 이번 생 이전부터 그의 영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기설의 실험적 증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증명이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2400년 동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교묘하게 답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는 진리를 향한 잠재력이 이미 내재되어 있으며 올바른 질문만 주어진다면 누구나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장 가설의 방법, 우회로를 택하다. 노예 소년의 실험이 끝난 후 소크라테스와 메논은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러나 여전히 덕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중대한 방법론적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덕이 무엇인지를 직접 알 수 없다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서 출발하여 추론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기하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합시다. 기하학자들에게 어떤 도형에 관해 질문을 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만약 이러이러한 조건이 성립한다면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하고 가설을 세워서 탐구합니다. 우리도 덕에 관해 그렇게 합시다. 소크라테스가 세운 가설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덕이 알의 일종이라면 덕은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덕이 알미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쾌한 논리적 구조였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안뿐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알미기 때문이고 키가 크다거나 피부가 하얗다는 것은 가르칠 수 없는데 그것은 알미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으로 바뀝니다. 덕은 알미인가? 소크라테스는 논증을 전개했습니다. 덕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유익하려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건강, 힘, 아름다움, 부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유익하고 잘못 사용하면 해롭습니다. 올바른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즉 알입니다. 용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용기는 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분별력 없는 용기, 즉 무모함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용기가 진정한 덕이 되려면 지혜와 결합해야 합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없는 절제는 때로 소심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덕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알입니다. 덕은 알의 일종이거나 적어도 알을 필수적으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알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논증을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8장 뒤집힌 결론 아니토스의 등장. 이때 대화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아니토스. 그는 아테네의 유력한 정치가이자 후에 소크라테스를 고발하여 사형에 이르게 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됩니다. 이 대화편에서 아니토스의 등장은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니토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덕을 가르칠 수 있다면 덕의 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의 교사는 누구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프로디코스 같은 소피스트들은 스스로를 덕의 교사라고 자처했고 돈을 받고 덕을 가르쳤습니다. 아니토스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소피스트들을 증오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제발 그런 자들을 덕의 교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내는 사람도 그들을 자기 도시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소피스트들과 직접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습니까? 아니토스는 이 질문에 불쾌해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소피스트가 아닌 다른 누가 덕의 교사입니까? 아니토스가 대답했습니다. 아테네의 훌륭한 시민이면 누구든 덕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 아리스테이데스, 페리클레스, 투키디데스, 이런 위대한 정치가들이 덕의 교사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 아들에게도 덕을 가르쳤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테미스토클레스의 아들 클레오판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말 타기와 같은 기술에서는 뛰어났지만 아버지처럼 훌륭한 덕을 갖춘 인물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토스는 침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했습니다. 아리스테이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라 불렸지만 그의 아들 리시마코스에게 그 정의를 가르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페리클레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도 두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덕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논증은 냉혹했습니다. 만약 덕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타기, 음악, 레슬링 같은 기술은 성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훌륭한 교사를 찾아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덕만은 전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덕에 교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교사가 없다면 배우는 자도 없습니다. 배울 수 없다면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칠 수 없다면 덕은 알미 아닙니다. 앞서 세운 논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니토스는 분노에 차서 경고했습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나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충고하건대 조심하시오. 아마도 다른 도시에서도 그렇겠지만 이 도시에서는 특히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이롭게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 경고에는 불길한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토스는 실제로 후에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는 3명의 원고 중 한 명이 되었고 소크라테스는 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9장 참된 믿음, 암과 다른 길. 아니토스가 화를 내며 떠난 후 소크라테스와 메논은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대화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메논, 우리가 내린 결론을 다시 살펴봅시다. 만약 이 대화 전체에서 우리의 탐구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다면 덕은 본성에 의해서도 가르침에 의해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결정적인 구분을 도입했습니다. 암과 참된 믿음의 구분입니다. 메논, 라리사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라리사까지 인도한다면 그는 올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라리사에 가본 적은 없지만 라리사로 가는 길에 대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천에 있어서 참된 믿음은 알 못지않게 유용한 안내자가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알 가진 사람 못지않게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위해 반드시 알미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을 참된 믿음보다 더 높이 평가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이달로스의 조각상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조각상들은 너무나 생생해서 묶어놓지 않으면 도망간다고 합니다. 묶여있는 조각상은 큰 가치가 있지만 풀려서 도망가는 조각상은 가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묶여있지 않은 다이달로스의 조각상과 같습니다.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의 영혼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참된 믿음은 올바르지만 불안정합니다. 왜 그것이 참인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반론이 제기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원인에 대한 추론으로 묶이면 먼저 앓미 되고 그 다음 안정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이 앓미 참된 믿음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앓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인식론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앓의 정에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라는 개념의 원형입니다. 앓은 단순히 참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참인지에 대한 근거, 즉 정당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결론 신적인 운명. 대화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메논, 우리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덕은 앓이 아닙니다. 적어도 앓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덕의 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덕은 참된 믿음에 의해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미스토클레스나 페리클레스 같은 위대한 정치가들은 앓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된 믿음에 의해서 나라를 올바르게 이끈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에 있어서 예언자나 신탁을 전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언자들도 참된 것을 많이 말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가들도 신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의 영감을 받아 위대하고 중요한 일들을 해내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덕은 가르침에 의해서도 본성에 의해서도 오지 않으며 신적인 운명에 의해서 덕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적어도 덕이 무엇인지를 먼저 탐구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말했듯이 이것은 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플라톤은 이 대화편을 열린 결말로 남겨두었습니다. 독자들이 스스로 탐구를 이어가도록.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으로 메논에게 당부했습니다. 메논,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 아니토스에게도 이것을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가 누그러지면 아테네인들에게도 이로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에는 깊은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는 아니토스가 누그러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니토스는 결국 소크라테스를 고발했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에필로그. 메논은 2400년 전에 쓰인 대화편이지만 여기서 제기된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좋은 부모가 반드시 좋은 자녀를 기르는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소크라테스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마비시키고 그 마비 속에서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게 합니다. 메논이 전기 가오리에 찔린 것처럼 마비되었다고 말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도 마비되어 있다고. 그러나 그 마비가 탐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 모두는 메논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근본적인 것 앞에서는 마비됩니다. 그러나 그 마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 안에는 이미 진리가 잠들어 있고 올바른 질문이 그것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플라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믿음 자체가 철학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